네, 안녕하세요. 무역계약론 10주차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CISG 비엔나 협약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무역계약의 법리에 대한 부분 간략하게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이 부분은 뭐 계약의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한 어떤 성격이나 그 계약 위반에 따른 어떤 뭐, 성격, 효과 이런 부분까지 좀 그 내용을 포함해서 좀 살펴볼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계약을 하는 거죠. 국제물품 매매 계약을 하는 건데 보통 국제물품 매매 계약에는 기본적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특히 물품에 대한 매매이기 때문에 물품과 관련된 여러 가지 품질에 대한 부분, 뭐 수량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정해져야 되는데 이 부분은 좀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아마 상무론 시간에도 어느 정도 학습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그런 내용들을 완전히 스킵하기는 좀 어렵고 간략하게 쭉 살펴보고 넘어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역계약의 법리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뭐 여러 가지 많은 표현들을 씁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무역계약의 이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의 성립이나 이행에 대한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을 살펴볼 때도 그랬고 뒤에서 살펴보게 될 뭐 정형거래 조건이라든지 무역계약의 종료라든지 무역계약의 불이행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특히 무역계약의 불이행과는 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을 수 있는데 무역 계약에 여러 가지 조항들이 들어가고 조건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용되는 것이 이제 명시 조항이란 표현, 묵시 조항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명시 조항이라고 하는 거는 당사자가 합의를 해가지고 계약서에 뭐 계약서가 됐든 뭐 합의문이 됐든 일반 거래 조건 협정서가 됐든 그 계약 내용을 문서로 삽입한 그러한 조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쇄되어 있거나 뭐 타이핑 되어 있거나 스탬프로 되어 있거나 하다못해 핸드라이팅 수기되어 있는 방식으로라도 종이 서류에 명문화되어 있는 것이 명시 조항이고요. 묵시 조항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법이나 당사자들 사이에서의 간섭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계약서나 계약 내용에 명시적으로 기재되거나 적혀 있지 않더라도 당사자들이 당연히 따라야 되는 그러한 내용들을 묵시 조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시 조항은 계약서의 내용, 묵시 조항은 어떻게 보면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서에 넣진 않았지만 당연히 지켜져야 되는 어떤 불문율 이런 것들이 묵시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무역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뭐 상품의 종류의 차이는 있을 수 있고 상품의 성질에 따라서 그 내용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물품을 사고 파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계약 당사자들이 합의를 하고 이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한 것들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내용들, 조항들을 반드시 명시 조항으로 계약에 삽입해야 됩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뒷부분에서 이번 주 수업 뒷부분에서 살펴볼 건데 대체적으로 이제 뭐 품명이라든지 품질이라든지 수량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왜? 물건을 사고 파는 계약이니까. 그리고 이 국제상거래는 기본적으로 역사와 전통이 있습니다. 뭐 기원전부터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잉여 상품이 생산되고 그리고 자신에게 없는 물품을 다른 사람이 다른 어떤 세력이나 다른 민족이나 다른 어떤 시족이나 다른 국가를 통해서 그것을 확보하고 획득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기원 전부터 무역이라는 건 존재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어져 온 뭐 근대를 넘어오고 현대까지 이어져 오는 과정 속에서 이 무역을 하는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전통적인 거래 방식이라는 것이 존재했고 그 전통적인 거래 방식이라는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무역 상간습의 형태로 존재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현재는 무역 상간습이라고 하는 것들조차도 뭐 ICC라든지 우시트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국제 기구에 의해서 제도화되거나 국제법화되거나 국제 규칙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인커텀스고 FOB나 CIF 같은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CIF나 FOB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무역 거래는 계약의 모든 내용, 물건을 사고 파는 데 있어서의 모든 내용들을 일일이 하나씩 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명시할 건 딱 명시하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계약의 본질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반드시 물건이 뭐다, 뭐 수량이 몇 개다, 이런 것들은 반드시 적어줘야 될 거는 적어주고, 안 적어도 되는 것들이 있어요. 생략해도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 너와 나 사이에 굳이 글로와 적지 않아도 알만한 것들, 그런 것들은 뭐 묵시적으로 그냥 너와 나 사이에 존재하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전통과 이런 것들로 거래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이미 우리가 제도화되어 있고 상관습화되어 있는 인커텀스에 따른다, 내지는 인커텀스에 따른 뭐 CIF 거래를 한다, 이런 방식으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묵시조항입니다. 묵시조항. 반드시 명시해야 되는 것과, 무역 거래를 할 때 매도인과 매수인의 계약을 체결해서 계약을 이행하는 단계, 그리고 계약서에 쓸 때 당사자들이 반드시 계약서에 적어 놔야 되는 것들은 명시조항. 서로 너와 나가 알겠지, 눈빛만 봐도 알겠지, 너와 나 사이에 우리가 FOB면 FOB, CIF면 CIF 서로 알겠지 싶은 것들은 굳이 적어 놓지 않거나 인용을 하거나 뭐 하는 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명시조항과 묵시조항이 같이 쓰인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명시조항, 묵시조항을 떠나서 무역 계약의 조건이나 담보 책임이 나뉘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계약은 기본적으로 당사자들 사이에서의 의사표현, 이런 것들이 합치에 의해서 성립이 되고 이행이 되는데, 이런 계약 체결이나 이행에 있어서 당사자들 사이에서 당사자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말들을 할 수 있고 뭐 약속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것들이 계약의 어떤 필수적인 사항으로 간주되면 그것은 조건이 됩니다. 컨디션이 돼요. 근데 이 조건은 이행을 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우리가 CISG에서 봤던 어떤 본질적인 계약 위반과처럼 그 어떤 상대방의 어떤 계약 의무를 소멸시킬 수 있는, 그리고 계약 해제를 시킬 수 있는 그런 큰 중차대한 사안이에요. 그리고 이런 계약의 어떤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건 아니지만 부수적인 요인, 부수적인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담보 책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담보 책임의 경우에는 워런티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담보 책임은 뭐 표현하기에 따라서는 이거를 약속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지켜줘야 되는 약속 같은 것들, 뭐 너와 내가 계약을 하려면 뭐 이런 것들은 지켜줘야 돼,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대체적으로 담보 책임, 담보 특약, 뭐 워런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은 만약에 지켜지지 않게 되면 기본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이것도 일종의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우리가 CISG에서 봤던 본질적인 계약 위반이 아닌 위반처럼 직접적으로 계약을 해제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사안들을 이제 담보 책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조건도 아니고 담보 책임도 아닌, 컨디션도 아니고 워런티도 아닌 요 중간지대, 회색지대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무명 조건, 뭐 중간 조건, 인터미디어 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명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이름이 없는 조건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뭐 이노미네이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자유롭게 어떻게 보면 당사자들이 그 계약 내용과 관련해서 이것을 뭐 체결할 수도 있고 조건화할 수도 있고 규정할 수도 있지만, 뭐 명확하게 계약상의 의무가 어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 어렵다, 이름 붙이기, 쉽게 말하면 사전적으로 이름 붙이기 어렵다, 뭐 그런 의미로서 이런 무명 조건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은 뭐 저는 뭐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좀 애매하다, 뭐 차라리 중간 조건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뭐 그 제 개인적인 생각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조건도 아니고 그 담보 책임도 아닌 그런 성격에 있는 것들을 묶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계약 체결을 할 때, 당사자들 사이에서 계약 체결을 할 때 그것이 계약서에 묵시 조건, 명시 조건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당사자들 사이에서 존재하는 묵시적 조건으로도 남아 있을 수 있고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살펴보면,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계약의 필수적인 사안들이에요.
그 계약의 필수적인 사안들이라서 뭐 이게 제대로 거짓이거나 이게 뭐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조건 위반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 본질적인 계약 위반 혹은 계약의 거절, 계약 이행 거절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당사자, 계약 위반 당사자 말고 그 계약 위반을 당한 타방 당사자로 하여금 계약상의 어떤 해제, 계약의 해제라든지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발휘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건은 기본적으로 몇 가지 묵시 조항 내지는 묵시 조건들로 구성되어지기도 하는데, 요 내용은 우리가 CISG의 내용이 아니라 영국 물품 매매법 Sales of Goods Act, 그래서 SGA라고 하죠. SGA의 내용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SGA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물품 명세와 일치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명세에 의한 물품 매매의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인보이스라든지 계약 내용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명문화된 것을 바탕으로 계약을 얘기를 한다면, 실제 인도되거나 실제 이행되는 계약이 이행되는 물품은 그 명세와 그 종이에 적혀 있는 내용과 일치해야 된다. 뭐 너무나 어떻게 보면 당연한 소리죠. 서류와 실제 물건이 다르다. 그러면 뭔가 이게 뭐 서류를 속인 것일 수도 있고, 물건을 잘못된 물건을 가져다 줘서 물품에 대한 사기가 있을 수도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계약 내용이 이제 종이에 적혀 있는 내용이라고 친다면 종이에 적혀 있는 내용과 실제 이동되는 물품이 일치해야 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우리가 앞서 묵시 조건과 같은 경우에는 서로 간에 너무나 당연해서 굳이 이거를 계약서에 적어 놓지 않더라도 너와 내가, 매도인과 매수인이, 당사자들이 지켜야 되는 것들이 이제 묵시 조건이다, 묵시 조항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물품 명세와 실제 물품이 같아야 된다. 이거는 당연한 묵시적 조건입니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묵시적 조건이에요.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그리고 적합해야 되겠죠. 우리가 CISG 공부할 때 물적 적합성, 법적 적합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품이 어떤 특정한 목적,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 구매가 돼요. 그러면 그 목적에 적합해야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적합성에 의한 목적, 그 목적에, 그 물건이 예를 들어서 뭐 선풍기다라고 하면 선풍기 기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자, 시장성 있는 품질, 남한테 팔 수 있는 거야 되죠. 선풍기 100대를 샀는데 만들어진 지 한 10년이 넘어서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선풍기 100대를 갖다 주면 그게 과연 제대로 된 것이냐? 선풍기 100대를 구매했다라고 하면 뭐 적어도 신상품 100개를 갖다 준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상업 계약, 중고거래가 아니라면, 당근에서 중고거래하는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남한테 팔 수 있는 시장성 있는 물품을 갖다 줘야 될 겁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얘기들이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당연하게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SG에 있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묵시 조건이라는 거죠. 자, 소유권에 대한 이적.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물품을 파는데 매도인이 당연히 그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당연히 이 소유권이 매매 거래가 끝나면 매수인한테 이전이 돼야 돼요. 너무나 당연한 소리죠. 그리고 시기에 관한 약정, 시간에 관한 약정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 당연한 거죠. 하면 하는 거고, 하면 지키면 되는 거고, 안 하면 안 해도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대금 지급 시기는 제외예요. 대금 지급 시기는, 이거는 물품의 인도와 대금 지급은 동시이행 조건이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정해져야 돼요. 언제 줄 건지. 근데 그거 외에 뭐 관련돼서 통지를 뭐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은 당사자들 사이에서 있는 뭐 간섭에 따를 수도 있고, 뭐 규정에 따를 수도 있고, 뭐 그거는 뭐 정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 대한 약정까지, 이런 것들이 이제 조건이에요. 조건. 너무나 당연하지만 이 조건이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건데 안 지켜지면 이거는 어떤 계약 해제라든지 손해배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인 거죠.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자, 너무나 당연한 게 이제 조건이라고 쳤으면, 컨디션이라고 쳤으면 담보 책임은 조금 그 느낌이나 의미가 좀 다릅니다.
부수적이고 종속적인 사항이에요. 이거는 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계약 해제라까지 갈 건 아니고, 뭐 그래도 계약 위반이 어느 정도 존재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요게 조건인가 담보 책임인가는 사실 저한테 물어도 좀 애매해요. 뭐 이거는 주요한 내용이다, 필수적 내용이다, 그리고 이거는 부수적이고 종속적인 내용이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이게 추상적이고 어디까지가 필수적이고 어디까지가 부수적인지를 나누기가 되게 애매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도 사전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이 조건과 담보 책임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애매하긴 한데, 기본적으로 사전적으로 얘기를 할 때, 학문적으로 얘기할 때 조건이 담보 책임보다는 한 단계 위다. 그리고 이 당사자들이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조건 자체를 포기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이게 조건이 아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제3자가 바라봤을 땐 그게 조건인데 당사자들이 합의해서 이건 조건이 아니고 뭐 담보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당사자들이 담보 책임이라고 하니까 담보 책임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예. 그리고 뭐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되게 경계가 애매합니다. 경계가 애매한데 중요한 거는 담보가 조금 더 상위 개념, 조건이 조금 더 상위 개념. 그래서 조건의 경우에는 뭐 조건 위반의 경우에는 계약 해제도 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더 많은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나눠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조건, 그러니까 조건은 필수, 종속적이고 부수적인 거는 담보 위반.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 그거를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중간 조건 내지는 무명 조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 또한 구분이 애매해요. 그 위반의 정도가 뭐 성질에 의한 것이다든지 중요성, 중대성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든지, 뭐 그렇게 애매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애매한 걸 왜 나누냐? 명확한 기준도 없고 굉장히 추상적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거 도대체 왜 나눕니까 그러면? 이 이유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계약을 사소한 걸 위반을 했든 중차대한 거를 위반을 했든, 중차대한 거를 위반을 했다면 이렇게 해결을 하고, 사소한 것을 위반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해결하고, 그런 것들로 그 어떤 해결의 방안, 그 계약 위반에 따른 효과의 기준, 이런 것들을 설정하기 위함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이 계약 내용에 있는 전체 내용을 이건 조건, 이건 담보 책임, 이건 무명 조건 이렇게 나누기보다는 실제 계약을 이행하는 단계에서 계약 위반의 심각성에 따라서 이건 조건, 이건 담보 책임, 이거는 무명 조건 이렇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애매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분류는 애매한데 이게 조건에 해당되는지, 이게 담보 책임에 해당되는지, 이게 무명 조건에 해당되는지 애매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 결과는 명확하다는 거죠. 이거는 계약 해제를 할 수 있는 정도, 이거는 계약 해제까지는 아니고 손해배상을 할 수 있을 정도,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그 결과값이 명확하게 다르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에서는 그 경계를 명확히 하기보다는 위반의 정도를 따라서 판단을 한다는 거죠. 위반의 정도를 따라서 판단을 한다. 그리고 이 무명 조건에 대한 그 개념은 사실은 해상 운송 계약에서의 내양성 결여, 이런 내양성 담보, seaworthiness, 그에 대한 어떤 법리, 거기서 이제 발달을 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게 이제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이 있는데요. 이것도 좀 헷갈리면서도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정지 조건은 말 그대로 시험에 합격하면 장학금을 주겠다 해서 합격하면이에요. 장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사실에 대해서 그 사실이 발생하면 효과가 발생하고,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그게 이제 정지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시험에 합격이라는 어떤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장학금을 줘야 되는 입장에서는 장학금을 안 줘도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게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의 어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약정품을 매수인에게 인도 가능한 매수인의 임의 처분하에 물품을 두기로 했다라고 한다면 거기까지 들어가는 데 있어서 거기까지 두는 데 있어서의 비용은 매도인이 지불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매도인이 매수인의 임의 처분하에 둘 때까지 물품을 가져다 줄 의무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매도인이 그걸 안 하면 매수인은 물품 인수할 의무가 없다는 거죠. 매도인이 뭘 해야 매수인이 뭘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대표적인 정지 조건에 해당이 되고요. 해제 조건도 있어요. 해제 조건은 뭐냐면 장학금을 먼저 지불하는 대신에 다음 학기에 반드시 A 학점을 받아야 한다라고 약정을 했을 때 A 학점을 받으면 문제가 없어지죠. 그래서 이 A 학점을 받는 게 해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장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사실에 이미 생긴 법률 행위의 효력을 소멸을 자국해 하는 것. 그러니까 이미 뭘 했어요. 장학금을 줬어요. 근데 뒤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뱉어내야 된다. 문제가 안 생기면 그대로 가져가도 좋다. 이런 식으로 걸어놓는 것을 해제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효력 발생, 어떤 법률 행위의 효력 발생에 관한 것이면 정지 조건이고 반대로 장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불확정한 사실에 의해서 앞에 법률 행위가 소멸 여부를 결정하고 의존하게 되면 해제 조건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무역 계약에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린 어떤 명시 조항, 묵시 조항, 그리고 계약의 조건, 계약의 담보 위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정지 조건, 해제 조건 이런 내용들이 사용되는 그러니까 계약서의 내용들이 이런 조건들, 이런 문구들로 구성이 된다는 거죠. 너가 뭘 해줘야 내가 뭘 한다라든지, 네가 이걸 안 해주면 나중에 계약이 해제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내용들, 그런 어떤 법적인 성격의 문구들이 계약서에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수업 내용을 끊어서 이러한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담겨야 될 조건, 컨디션, 이런 것들은 특히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8대 기본 조건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